제9장 밝혀지는 태생의 비밀. 곽정은 뱀 때문에 점차 정신이 혼미해졌다. 문득 코를 찌르는 강한 약 냄새가 났다. 뱀의 머리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물리면 큰일이었다. 곽정은 얼른 고개를 숙여 눈, 코, 입을 모두 뱀의 몸 위에 묻었다. 이빨을 빼곤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급한 나머지 왼손을 겨우 움직여 뱀 머리를 잡고 목을 물어뜯었다. 뱀은 고통스러운지 온몸을 비틀며 더욱 죄어왔다. 연이어 몇 차례 물어뜯다 보니 뱀의 피가 입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진한 약 냄새가 났다. 맵고 쓴 내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왜 피 속에 독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지만 입을 벌려 뱉을 수가 없었다. 한 번 입을 벌리면 다시는 뱀을 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피를 많이 흘리면 죄는 강도가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 피를 빨았다. 한참을 빨았더니 배가 너무 불렀다. 이쯤 되자 과연 뱀의 힘이 점점 약해져 몇 차례 부르르 떨더니 결국 곽정을 풀어주고는 땅에 쓰러져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곽정은 얼른 도망가고 싶었지만 지칠 대로 지친데 다 두 다리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온몸이 달아올라 마치 뜨거운 불 곁에 있는 것만 같았다. 순간 조금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잠시 후 손발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었지만 온몸의 열기는 가시지 않았다. 손등을 얼굴에 대자 불에 댄 듯 뜨거웠다. 품에 손을 넣어 약재가 무사한지 확인했다. 약재를 얻었으니 왕 도장은 구할 수 있겠지. 완한강에게 잡혀있는 목역 부녀도 어떻게든 구해야겠다. 문을 나서 방향을 살핀 곽정은 목역 부녀가 갇혀있는 철창을 향해 갔다. 철창 밖에 도착하니 여러 병사가 순찰을 돌며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곽정은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래도 지난번처럼 몰래 들어가기는 힘들 것 같아 방 뒤쪽으로 가서 순찰을 도는 병사가 지나가기를 기다려 지붕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뜰로 가볍게 뛰어내렸다. 더듬더듬 철창 옆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이니 철창 근처에는 뜻밖에도 문을 지키는 병사가 없는 듯했다. 곽정은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르신, 제가 구하러 왔습니다. 니시오? 곽정입니다. 목역은 깜짝 놀랐다. 낮에 곽정의 이름을 들은 듯도 싶었지만 당시 주변이 워낙 시끄러웠고 부상까지 입은 터에 여러 일이 겹쳐 그다지 주위에서 듣지 않았다. 그런데 한밤중에 난데없이 곽정의 이름을 들으니 놀라움에 목소리까지 떨렸다. 뭐라고? 곽정? 자네가 곽가라고? 예, 제가 바로 낮에 소왕야와 싸운 사람입니다. 자네 붙인 이름이 무언가? 선친의 조남은 소자, 천자입니다. 곽정은 이제 부친의 이름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주총이 그에게 그를 가르친 뒤로는 부친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다. 목역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 이럴 수가. 그는 철창살을 통해 손을 내밀어 곽정의 손목을 꼭 잡았다. 목역의 두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곽정의 손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떨어졌다. 곽정은 내심 목역 부녀를 구하러 오길 잘했다 싶었다. 내가 구하러 오니 이토록 기뻐하시는구나. 여기 단도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족쇄를 끊으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낮에 소왕야가 한 말은 모두 거짓이니 두 분은 절대 믿지 마십시오. 목역은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고 다시 물었다. 자네 모친께선 이 씨가 아니신가? 지금 살아 계신가? 아니면 돌아가셨나? 곽정은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저희 모친을 아십니까? 모친께서는 지금 몽고에 계십니다. 목역은 감정에 북받쳐 곽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족쇄를 끊게 손을 좀 놓아 주십시오. 목역은 마치 손을 놓으면 귀한 보물을 잃게 되기라도 하는 듯 여전히 곽정의 손을 꼭 쥔 채 놓지 않았다. 자네가 이렇게 컸단 말인가? 나는 눈만 감으면 자네의 부친이 생각나곤 하네. 저희 선친을 아십니까? 자네 부친과 나는 의형제일세 친형제보다 더 가까웠지. 목역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 말을 듣자 곽정 역시 눈가가 젖어왔다. 이 목역이 바로 양철심이었던 것이다. 그는 당시 관군과 싸우던 중 등의 창을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말등에 엎드려 한참을 도망가다 결국 말에서 떨어져 풀숲에서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깨어나 겨우 부근의 농가로 기어들어간
그는 한 달 정도 요양을 하고 나서야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그 동네는 하당촌이라는 마을이었는데 우가촌에서 약 15리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다행히 그 집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돌봐준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그는 아내가 무척 염려되었지만 관군이 우가촌으로 병사를 보내 지키고 있을까 두려워 수일이 지난 후에야 밤을 틈타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했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니 사건이 있기 전날 저녁 아내가 그를 위해 만들다 만 새 옷이 여전히 침대 위에 놓여 있고 벽에 걸려 있던 2개의 창 중 하나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홀로 남은 창 하나가 주인의 신세를 말해주기라도 하듯 외로이 벽에 걸려 있었다. 온 집에 먼지만 가득 쌓여 있을 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 아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옆에 곽형 집도 마찬가지였다. 훌륭한 절기를 지닌 기인 곡삼에게 혹시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술집으로 가봤지만 그곳도 역시 문이 잠긴 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농가의 문을 두드려 소식을 물으니 관군이 지나간 뒤로 곽씨 집과 양씨 집 모두에 아무도 들르지 않았다고 했다. 홍매촌 아가씨 집에도 가보았으나 뜻밖에도 10여일 전에 세상을 떴다고 했다. 양철심은 울고 싶었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비통한 마음을 안고 하당촌의 농가로 돌아왔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당촌에 역병이 돌아 농가의 7 식구는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 아기만 남긴 채 모두 죽고 말았다. 양철심은 차마 그 불쌍한 아기를 모른 척할 수 없어 의붓딸로 삼았다.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며 곽소천의 아내와 자기 아내의 행방을 찾아 헤맸다. 그러나 한 사람은 몽고 사막에, 다른 한 사람은 북방에 있었으니 양철심이 그들을 찾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그는 양철심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목역으로 이름을 바꾸고는 10여 년 동안 강호를 떠돌아다녔다. 의붓딸 모겸자도 꽃같이 예쁘고 출중하게 자랐다. 양심은 10중 8구 난리 중에 아내가 죽었으리라 짐작하고 다만 하늘이 보호하사 의형 곽소천의 후사가 살아있기만을 바랐다. 그래서 의붓딸과 함께 비무초친이라는 깃발을 세우고 한 쌍의 병철 단극을 깃발 옆에 꽂아둔 채 곽정과 만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것이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나자 양철심도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 다만 성실하고 무예를 갖춘 좋은 젊은이를 사위로 맞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완한강이 나타나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한데 지금 자신을 구하러 온 소년이 바로 꿈에도 그리던 의형의 아들이라니 감동과 흥분이 밀려들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모겸자는 우선 이곳을 빠져나간 후에 천천히 회포를 풀자고 말하려다 그만뒀다. 지금 이곳을 벗어나면 다시는 완한강을 보지 못할 것이 하는 생각이 문득 든 것이다. 마침 곽정이 우선 그들을 구해내는 일이 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천천히 손을 뻗어 금도를 들어 족쇄를 내리쳤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오면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급히 문 뒤로 숨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몇 사람이 들어왔다. 곽정이 문틈으로 보니 맨 앞에 선 자가 등을 들었는데 차림새를 보아 친병대장 같았다. 그런데 뒤따라 들어온 사람은 뜻밖에도 완한강의 모친 조왕 왕비였다. 이 두 분이 왕자가 오늘 가두어둔 분이야. 그렇습니다. 당장 풀어주어라. 친병대장은 약간 망설이며 대답하지 못했다. 왕자가 묻거든 내가 풀어주었다고 해라. 빨리 풀어주래도. 친병대장은 감히 명을 거역하지 못하고 두 사람을 풀어주었다. 왕비는 은자 2냥을 꺼내 양심에게 건네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서들 가세요. 양철심은 은자를 받지 않고 왕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왕비는 그가 화가 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미안합니다. 두 분께 실례를 했군요. 제 아들이 부족한 탓이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양철심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을 바라보다 왕비가 건네주는 은자를 받아 품에 넣고 딸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친병대장이 뒤에 대고 욕을 했다. 건방진 놈 같으니
왕비님께서 목숨을 살려주셨는데 인사도 없이 가다니. 그러나 양철심은 그저 못 들은 척할 뿐이었다. 곽정은 사람들이 모두 나가고 왕비가 멀어지는 소리를 확인하고서야 그곳을 빠져나왔다. 나오자마자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양철심 부녀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미 왕부를 빠져나갔을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황용을 찾아 향설청으로 갔다. 그녀에게 더 이상 엿듣지 말고 어서 빨리 왕처일에게 약을 가져다 주자고 할 참이었다. 조금 가다 보니 저만치 길모퉁이에 2개의 붉은 등과 함께 누군가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곽정은 서둘러 길가 둔치 밑에 몸을 숨겼다. 거기 누구냐? 상대는 이미 인적이 있음을 눈치챘는지 고함을 치며 몸을 날려 곽정을 잡으려 했다. 곽정은 손을 뻗어 물리쳤다. 불빛에 보니 소왕야 완한강이었다. 신병대장이 왕비의 명에 따라 양철심 부녀를 풀어준 뒤 즉시 완한강에게 그 소식을 알린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마음이 너무 약해서 탈이야. 이 상황에서 2 사람을 풀어주다니. 만약 사부님 귀에 들어가 2 사람을 나와 대질시킨다면 더 이상 잡아뗄 수도 없고 큰일인걸.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2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나오던 중 곽정과 마주친 것이다. 한편 황용이 패하리라 생각한 양자옹이 막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전세가 바뀌기 시작했다. 황용이 2손을 휘두르며 머리를 위로 쳐들자 3개의 술 사발이 동시에 허공으로 떠올랐다. 황용은 팔보간섬 초식으로 쌍장을 들어 후통의 가슴을 내리쳤다. 후통에는 손에 술 사발을 들고 있어 왼쪽으로 피할 수밖에 없었다. 황용이 오른손에 기세를 몰아내리치니 후통에는 할 수 없이 팔을 들어 막아야만 했다. 팍! 2 사람의 팔목이 맞부딪히자 후통에가 손에 들고 있던 사발 속의 술이 사방으로 튀었다. 머리 위의 사발은 쨍 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황용은 급히 뒤로 물러나 양손으로 허공에서 떨어지는 2개의 사발을 받아냈다. 다른 하나는 사뿐히 그녀의 머리에 내려앉았다. 3개의 사발에서 한 방울의 술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황용의 교묘하고 민첩한 몸놀림에 속으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중 구양극이 큰 소리로 갈채를 보냈다. 훌륭한 걸. 그러자 사통천이 노한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구양극은 전혀 개의치 않고 더 큰 소리로 외쳤다. 훌륭해. 훌륭해. 후통에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겨루자고 소리쳤다.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사통천은 사제가 패하는 것을 보고 매우 불쾌해했다. 계집아이가 지략은 뛰어나군. 대체 내 사부가 누구냐? 내일 말씀드리죠.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막 나가려는데 사통천이 어느새 문 앞에 서서 길을 막았다. 무릎을 구부리거나 발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벌써 황용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황용은 조금 전 그에게 손목을 붙잡혀 꼼짝도 할 수 없었기에 그의 무공 실력을 잘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의 이형환 이술이 뛰어난 것을 보고 속으로 무척 놀랐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눈살을 찌푸렸다. 왜 나를 막는 거죠? 누구의 제자이며 왕부에는 뭐하러 온 거냐? 황용이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말하기 싫다면요? 귀문용왕 사통천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지. 사통천 바로 뒤에 문이 있었지만 그가 가로막고 있으니 나갈 수가 없었다. 황용은 양자옹이 막 나가려는 것을 보고 그를 향해 소리쳤다. 어르신, 저 사람이 집에 못 가게 막고 있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양자옹이 대답했다.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면 가게 해줄 거다. 말할 수 없어요. 비켜주지 않으면 무력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사통천이 차갑게 말했다. 능력 있으면 한번 해보시지. 그렇지만 당신은 나를 때리면 안 돼요. 너 같은 계집아이 하나 막는데 무력을 쓸 필요가 있겠니? 좋아요. 남아일원 중천금인 거 아시죠? 약속 지켜야 해요. 사용왕, 저게 뭐죠? 황용은 손을 들어 왼쪽을 가리켰다. 사통천은 그녀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보았다. 황용은 그 틈을 타 민첩하게 그의 곁을 스쳐 빠져나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사통천의 이형환 이술은 매우 뛰어났다. 황용이 막 빠져나가려는 순간 사통천의 오른손 2손가락은 이미 황용의 2눈을 향하고 있었다. 만약 황용이 계속 뛰어들면 2눈이 찔리게 될 판국이었다. 비록 황용의 몸놀림이 아주 빨라 멈추기가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앞으로 쏠리는 힘을 순간적으로 거둘 수 있었다.
황용은 전우좌우로 신법을 바꾸며 세 차례나 시도해보았지만 모두 사통천에 의해 저지당하고 말았다. 황용이 마지막 시도를 할 때 사천이 갑자기 그 반들거리는 대머리를 살짝 낮추어 황용의 코를 들이받을 기세를 취했다. 만약 계속 돌진하면 대머리에 코를 바칠 상황이었다. 황용이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사용왕이 누구신데 내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만 항복하거라. 양자옹은 황용에게 항복하라는 말을 남기고 빠른 걸음으로 자기의 방을 향해 뛰어갔다. 막 문에 들어서는 순간 진한 피비린내가 나는 게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등을 켜보니 붉은 뱀은 피를 모두 빼앗겨 홀쭉해진 채로 죽어 있었다. 그리고 온 방의 약통과 약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엉망이 되어 있었다. 20여 년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헛수고가 되어버린 것이다. 양자옹은 죽은 뱀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이 삼선노는 원래 장백산의 삼객이었다. 그러다가 중상을 입은 선배를 살해하고는 그의 품에서 무공 비급과 10여 장의 약방을 찾아냈다. 그 뒤로 그는 약방에 쓰여 있는 대로 연구와 훈련을 거듭해 상당한 무공을 쌓고 양리에 정통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약으로 키운 뱀의 피를 마시는 비결이었다. 이 방법으로 정기를 보양하려 한 것이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약방에 적힌 약재를 모으고 깊은 숲속에서 큰 독사를 한 마리 잡아 각종 진귀한 약물을 먹여 길러왔다. 그 뱀은 원래 색깔이 검은색이었지만 12년 동안 단사, 인삼, 녹용 등의 약을 먹여서인지 온몸이 붉게 변했다. 그런 이유로 요동에서 연경으로 올 때도 그 귀찮은 큰 뱀을 데려온 것이다. 12년을 공들인 끝에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그 피를 마실 예정이었다. 피를 빨아들인 다음 수련하면 크게 정기를 보양하고 공력을 증강하며 장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지경이 되었으니 원통할 수밖에 없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목 쪽의 피가 아직 완전히 마르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범인이 아직 멀리 가지 못했으리라 생각한 그는 순식간에 집을 나서 큰 나무로 올라갔다. 사방을 둘러보니 저 멀리에서 곽정이 누군가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화가 날 대로 난 양자옹은 순식간에 그곳으로 뛰어갔다. 곽정과 싸우고 있는 사람은 바로 완한강이었다. 양자옹이 다가가니 곽정의 옷에서 뱀의 피비린내가 물씬 풍겼다. 곽정의 무공은 원래 완한강만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차례 당했지만 몇 차례 치고받다 보니 웬일인지 배 속에서 점점 이상한 열기가 느껴졌다. 마치 불덩어리가 타오르는 것처럼 혹은 체내에서 물이 끓는 것처럼 온몸이 뜨겁고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다. 게다가 피부가 찢어질 것 같고 곳곳이 간지럽기까지 했다. 정말 죽게 되는구나. 독사의 독이 온몸에 퍼지고 있는 모양이야. 곽정이 당황하는 틈을 타 완한강은 두 차례 연속해 주먹으로 곽정을 강타했다. 그러나 체내의 열기로 인한 고통이 워낙 큰지라 곽정은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다. 양자옹은 매우 화가 났다. 도둑놈 같으니라고! 누가 내 놈더러 내 귀한 뱀을 훔쳐오라더냐! 그는 약재로 키운 뱀의 피를 이용한 보양법이 매우 희귀하고 드문 비법이기 때문에 곽정처럼 나이 어린 젊은이가 알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분명 배후에 더 실력 있는 고수가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10중 8구 왕처일의 사주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곽정도 화가 나서 말했다. 당신이 기르던 뱀이었군요. 그 뱀에 물려 독이 퍼져 죽게 생겼어요. 모두 당신 탓이에요. 곽정은 날듯이 뛰어가 양자옹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양자옹은 곽정의 몸에서 나는 약 냄새를 맡자 순간 악독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 녀석이 내 뱀의 독을 다 마셨으니 이 녀석을 죽여 그 피를 마시면 혹 효력이 있을지도 모르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너무나 기뻐 즉시 곽정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몇 초씩을 겨루지 않아 그는 이미 곽정의 팔을 잡고 발을 걸었다. 곽정의 왼손 맥을 잡아 비틀어 넘어뜨린 뒤 그 피를 빨기 위해 입을 벌려 목을 물어뜯으려 했다. 황용이 아무리 민첩하게 달려들어도 사통천은 전혀 힘들이지 않고 그녀를 막아냈다. 사실 그에게 황용을 잡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으나 마침 완한홍열이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자신의 무공을 자랑하고 싶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황용은 문득 멈춰 서서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문을 나가기만 하면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내가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진셈 치지. 황용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이,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내게 문을 들어가는 기술만 가르쳐주고 나가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않았지 뭐예요. 사통천이 이상한 듯 물었다. 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기술이라니? 당신의 이영환 기술도 대단하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비하면 아직 멀었어요. 떨어져도 아주 많이 떨어지죠. 사통천은 화가 나서 소리쳤다. 어린 것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 아버지가 대체 누군데?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아마 놀라 자빠질걸요. 그러니 아버지 이름은 관두고 당시 아버지가 문을 들어가는 기술을 가르쳐 주실 때 아버지가 문 앞을 지키고 내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아버지의 방어를 뚫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당신 정도라면 문제 없어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나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나 뭐가 다르다는 거야? 좋다. 그럼 들어오는 걸로 해보지. 사통천은 비웃듯이 말하며 몸을 비켜섰다. 그녀가 말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술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지 보려는 것이었다. 황용은 몸을 날려 문을 빠져나간 뒤 큰 소리로 웃었다. 당신 나한테 속았어요. 일단 내가 이 문을 나가기만 하면 당신이 지는 것이라고 약속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아요. 보세요. 난 이미 이 문을 나왔잖아요. 사용왕이야 당대 고수니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죠. 그럼 나중에 또 봐요. 황용이 교활한 수법을 쓰기는 했지만 사통천은 어린 후배에게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어 얼굴을 붉힌 채 머리만 긁적일 뿐 별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팽년호가 황용을 이대로 보내줄 리 없었다. 그는 두 손을 휘둘러 두 개의 표창을 날렸다. 표창이 황용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황용은 두 개의 표창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어찌 이리 겨냥이 정확하지 못할까? 그런데 갑자기 휭 하는 소리와 함께 등 뒤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나면서 두 개의 표창이 좌우 양쪽에서 황용의 뒤통수를 향해 날아왔다. 알고 보니 팽년호가 암기를 날려 보낼 때 방향을 정확히 계산해 복도의 대리석 기둥에 한 번 부딪힌 다음 황용의 뒤통수를 공격하도록 겨냥한 것이다. 표창은 정확히 황용의 급소를 향하고 있었다. 막아낼 방법이 없던 황용은 앞으로 몸을 날렸다. 막 내려서자마자 뒤에서 또 표창이 날아왔다. 팽년호가 연속해서 날린 10개의 암기가 끊임없이 기둥에 부딪히더니 황용을 향해 날아왔다. 황용은 피하기도 어렵고 손으로 받아낼 수도 없어 계속해서 앞쪽을 향해 몸을 날렸다. 결국 그녀는 대청 안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팽년호가 표창을 날린 것은 황용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일 뿐 해칠 생각은 없었기에 심하게 공격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의 갈채 속에 팽년호가 문을 가로막고 서서 웃으며 말했다. 사통천은 황용이 사제와 싸우는 동안 이미 초식을 몇 가지 보고 익혔을 것이라 짐작했다. 팽년호도 웃음을 참지 못하며 주먹을 날쌔게 내질렀다. 황용은 무릎도 굽히지 않고 발도 움직이지 않은 채 몸을 굽혀 좌측으로 빠지며 주먹을 피했다. 부통애가 또 소리쳤다. 이영환이 사형이 가르쳐 주셨나요? 사통애가 고함을 질렀다. 조용히 못해. 바보 같으니. 그러나 속으로는 역시 황용의 총명함에 감탄했다. 황용이 구사한 이형환 이술이 비록 완전히 틀리기는 했지만 언뜻 보기에는 자신의 이형환 이술과 상당히 비슷했다. 게다가 팽년호의 공격을 피한 것 자체도 이미 대단한 것이었다. 황용은 또다시 오른손바닥을 횡으로 내리치는 심청강의 단원도법과 양팔을 뻗어 치는 마청웅의 탈백편법 초식을 사용해 공격했다. 부통에는 이를 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대사형, 이 아이는 정말 우리 문파에? 그러나 곧 대사형의 얼굴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팽년호는 점차 화가 나기 시작했다. 봐주니까 점점 교활하게 나오는군. 아무래도 본때를 보여줘야 더 이상 우리 문파의 초식으로 장난을 치지 않겠지. 무공을 하는 사람들은 본 문파의 무공을 익힌 후 여러 문파의 각종 무공을 두루 섭렵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생사의 위기에 몰리면 자기도 모르게 가장 익숙한 자기 문파의 무공을 사용하게 마련이다. 팽년호가 처음 사용한 4가지 초식은 단지 황용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지만 5번째 공격을 할 때는 전혀 봐주지 않았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쌍장이 바람을 가르며 황용의 얼굴을 향해 공격해 갔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이런 살수를 쓰는 것을 보고 모두 황용을 걱정했다. 비록 황용의 내력을 모르기는 하나 아무런 원한도 없기 때문에 나이도 어리고 얼굴도 예쁜 데다 행동거지도 귀엽고 장난스러운 황용이 팽년호의 손에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오직 후통에만이 이 얄미운 계집아이를 처치해버렸으면 하고 바랄 뿐이었다. 그러나 황용은 완안강의 전진파 장법과 곽정의 남산 장법으로 이를 막아냈다. 이 두 초식은 모두 낮에 두 사람에게서 보고 익힌 것이었다. 황용은 이어서 삼철은한 초식을 사용했다. 우습게도 이는 팽년호 자신이 맨 처음 사용한 초식이었다. 그러나 황용이 비록 팽년호의 초식을 쓰긴 했지만 즉석에서 본 것을 바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허점이 많아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사실 정식으로 겨룬다면 황용은 팽년호의 적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팽년호는 정말 황용을 해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봐주고 있었다. 백타산 죽은 구양극이 웃으며 말했다. 어린애가 참 영리하군. 팽체조의 권법을 쓰다니 이런. 안 되지. 안 돼. 왼쪽으로. 팽년호는 허장과 실장을 함께 사용한 8번째 공격에서 왼손을 허로 흔들며 오른쪽 주먹을 뻗었다. 황용은 왼손이 허 같지만 실이고 오른손이 실 같지만 허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막 오른쪽으로 피하려는 순간 구양극의 말을 듣고 몸을 돌려 가볍게 왼쪽으로 피했다. 팽년호는 구양극이 옆에서 황용을 도와주는 것을 듣고 은근히 부하가 끓어올랐다. 내가 너 같은 계집애 하나 못 죽일까봐? 팽년호의 별명은 원래 천수인도로 천성적으로 잔인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나이도 어린 계집아이를 죽이는 것이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봐주려 했으나 8번째 공격에서도 아무런 단서를 찾아내지 못하자 화가 치밀었다. 그래서 9번째 추창망월 초식으로 모든 힘을 다 실어 공격했다. 왼손 바닥은 오른손 바닥은 양, 즉 일유일강을 동시에 사용해 밀어붙인 것이다. 황용은 상황이 위험함을 깨닫고 막 뒤로 피하려 했으나 이쳐 피하지 못했다. 팽년호의 장력이 얼굴을 향해 맹렬하게 밀려왔다. 황용은 급히 고개를 숙이고 양팔을 안으로 굽혀 팔꿈치를 앞으로 향하게 한 뒤 마치 화살처럼 팽년호의 가슴을 찔렀다. 팽년호는 9번째 초식이 상당히 날카로운 공격이긴 하지만 황용이 막아낼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곧이어 10번째 초식에 절대 막을 수 없는 공격을 할 참이었다. 그러나 뜻밖의 10번째 초식 성락장공을 막 발하려는 순간 계속 방어만 하던 황용이 갑자기 자신의 급소를 공격한 것이다. 팽년호는 즉시 내력을 모아 억지로 성락장공 초식을 거두어들였다. 극풍쌍살! 오른손으로 황용을 밀어내던 팽년호는 놀란 나머지 목소리가 떨렸다. 황용은 뒤로 67걸음 밀려났다. 팽년호의 말에 모두들 기겁을 했다. 완안홍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흑풍쌍살을 두려워했다. 팽년호가 만약 10번째 초식에서 정말 살수를 썼다면 황용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황용이 흑풍쌍살 문파의 무공을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순간 평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던 팽년호가 놀라고 만 것이다. 팽년호에게 밀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던 황용은 겨우 넘어지지 않고 멈춰 설 수 있었지만 온몸이 은근히 아파왔다. 양팔은 감각을 잃은 듯했다. 황용이 막 팽년호의 말에 대답하려는 순간 멀리서 정막을 깨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바로 곽정의 소리였다. 고함 소리에 놀라움과 공포감, 분노가 섞여 있었다. 누군지 두려운 적을 맞아 싸우는 듯했다. 황용은 곽정이 걱정되어 안색이 창백해졌다. 곽정은 양자옹의 공격으로 땅에 쓰러진 뒤 손과 다리에 맥이 잡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양자옹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곽정의 목을 물려했다. 이어타정, 곽정은 다급한 나머지 초인적 힘으로 몸부림치며 몸을 일으켰다. 양자옹은 손을 돌려 일장을 발했다. 곽정은 앞으로 몸을 날렸으나 양자옹의 바람보다 빠른 장법을 피할 수는 없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등에 일격을 맞았다. 양자옹의 주먹은 완안강의 주먹과 크게 달랐다. 당장 뼛속까지 고통이 전해져 왔다. 곽정은 너무 두렵고 놀라 급히 앞을 향해 도망갔다. 곽정은 원래 경공술이 뛰어난 데다 정원 이곳저곳에 숨을 만한 작은 동산과 나무, 꽃이 많아 쉽게 잡힌지 않았다.
그러나 곽정이 한참을 도망 다니다 숨을 돌리려는데 찍 하는 소리와 함께 등에 옷이 찢어졌다. 곽정은 너무 놀라 다시 정신없이 도망쳤다. 앞쪽은 마침 왕비가 거처하는 농가였다. 곽정은 어두워서 적이 찾지 못하기를 기대하며 그곳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담벼락 뒤에 숨어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양자옹과 완한강의 대화에 귀 기울였다. 양자옹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담장 뒤에 숨어 있다가는 곧 들키고 말 거야. 왕비는 자애로우시니 혹시 구해줄지도 몰라. 다급한 나머지 길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방으로 뛰어들었다. 방 안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지만 왕비는 그곳에 없었다. 사방을 살펴보니 동편에 장롱이 하나 있었다. 곽정은 장롱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긴 뒤 문을 닫았다. 칼을 손에 쥐고 한숨을 내쉬는데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방으로 들어왔다. 곽정이 문틈으로 내다보니 들어온 사람은 바로 왕비였다. 왕비는 책상 앞에 앉아 넋이 나간 듯 촛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오래지 않아 완한강이 들어왔다. 어머니,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놀라게 한 건 아니죠? 왕비는 고개를 저었다. 완한강은 다시 밖으로 나가 양자옹과 함께 수색하기 시작했다. 왕비는 문을 닫고 막 잠자리에 들려 했다. 왕비가 불을 끄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야겠다. 아니야. 좀 더 기다려야지. 만약 소왕야나 그 백발 노인과 마주치면 큰일이니까. 방금 그 노인이 내 목을 물어뜯으려 했는데 이건 대체 무슨 초식일까? 사부님들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 다음번에 자세히 여쭤봐야지. 저기 목을 물어뜯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으니 황룡은 벌써 돌아갔겠지. 빨리 나가지 않으면 많이 걱정할 텐데.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가 창으로 뛰어들어왔다. 곽정은 깜짝 놀랐다. 왕비는 그보다 더 놀라 소리쳤다. 곽정이 보니 다름 아닌 목역이라고 불리던 양철심이었다. 딸을 데리고 왕부에서 멀리 떠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아직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왕비는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빨리 가세요. 그들이 당신을 보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왕비님. 직접 왕비님을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서요. 왠지 모르게 그 목소리에는 비웃음과 자조가 섞인 듯 혹은 오기가 섞인 듯 했다. 왕비는 한숨을 쉬었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모두 제 아들 잘못입니다. 공연히 두둔 부녀를 고생시켰군요. 양철심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탁자와 의자, 침대, 장롱 등 어느 것 하나 나직지 않은 것이 없었다. 문득 마음이 아려오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이 쏟아졌다. 소매를 들어 눈물을 닦고 벽 쪽으로 다가가 녹이 슬대로 쓴 철창을 들어 자세히 살펴보았다. 창 끝에서 6촌 정도 떨어진 곳에 철선양 씨라는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양심은 천천히 창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철창에 녹이 많이 들었군요. 왕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그 창을 만지지 말아주세요. 왜죠? 이 창은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랍니다. 그래요? 양철심은 씁쓸한 어조로 말했다. 철창이 원래 한 쌍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군요. 왕비가 놀란 듯 물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아셨죠? 양철심은 대답하지 않고 철창을 원래 자리에 걸어두고 창 옆에 망가진 쟁기를 한참 바라보았다. 쟁기가 망가졌군. 내일 동촌의 장모가에게 고쳐달라고 해야겠는걸. 왕비는 이 말을 듣더니 더욱 놀라 온몸을 부르르 떨며 양철심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양철심이 천천히 힘주어 다시 말했다. 쟁기가 망가졌으니 내일 동촌의 장모가에게 고쳐달라고 해야겠다고 했어요. 왕비는 다리에 힘이 빠져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당신이 어떻게 제 남편이 죽기 전날 밤에 한 마지막 말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왕비가 바로 양철심의 아내 포석약이었던 것이다. 금국의 6째 왕자 완한홍열은 이만의 우가촌에서 구척이의 화살에 맞았지만 다행히 포석약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자태를 줄곧 잊지 못했다.
그리하여 단천덕에게 뇌물을 보내 밤에 병사들을 데리고 우가촌을 습격하도록 은밀히 시킨 다음 의로운 사람인 척하고 난리 중에 포석약을 구해준 것이다. 포석약은 남편도 이미 죽고 의지할 곳이 없던 터라 완화농녀를 따라 북으로 갔다가 그의 가진 노력과 구애를 이기지 못해 결국 그에게 시집을 갔다. 포석약은 왕부에서 편히 살았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미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지만 양심은 강호를 돌아다니며 온갖 풍상과 고초를 다 겪었기에 과거의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런 남편을 포석약이 알아볼 리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남편을 너무나 그리워했던 포석약은 난을 당하기 전날 밤 남편의 모든 일거일동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양철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탁자 곁에 서랍을 열더니 남자 옷 몇 벌을 꺼내 들었다. 오래전에 그가 입은 것들이었다. 양철심은 그중 무명 적삼 한 벌을 꺼내 들고 몸에 대보며 말했다. 내 옷은 충분해. 몸도 약하고 배 속에 아이도 있으니 이제 쉬고 내 오신랑은 그만 만들어요. 이 말 역시 18년 전 그날 밤 임신한 몸으로 바느질하고 있는 포석약을 보며 양철심이 한 말이다. 그녀는 급히 양철심에게 다가가 그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왼팔에 상처가 있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너무나 놀랍고 기쁘기 그지없었다. 18년 전에 이미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 돌아오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양철심을 꼭 껴안은 채 울며 말했다. 빨리 날 데려가세요. 같이 저승으로 가요. 난 귀신도 무섭지 않아요. 나도 당신과 함께 귀신이 될래요. 양철심은 아내를 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양심이 입을 열었다. 내가 귀신으로 보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다시는 당신을 놓아주지 않겠어요. 그럼 그때 죽지 않았던 거예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양철심이 막 대답하려는 순간 창밖에서 완한강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또 울적해하고 계시는군요. 누구랑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석약이 놀라 말했다. 아니다, 자려는 참이다. 완한강은 분명히 남자 목소리를 들은 듯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 입구 쪽으로 다가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일 이야기하자. 지금은 많이 피곤하구나. 완한강은 어머니가 문을 열지 않으려 하자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잠깐이면 돼요. 양철심은 그가 기어이 들어오려 하자 창을 통해 빠져나가려고 창문을 열었다. 그러나 창문은 이미 밖에서 잠겨 있었다. 포석약은 다급한 나머지 숨을 곳을 찾았으나 별다른 장소가 보이지 않아 봉편에 있는 장롱을 가리켰다. 양철심 역시 오랜만에 만난 사랑하는 아내와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장롱 안으로 몸을 숨겼다. 장롱문을 열자마자 방 안에 있던 세 사람은 동시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포석약은 곽정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질렀다. 어머나! 완한강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자 더욱 근심이 되었다. 누군가 어머니를 해치려 한다는 생각에 어깨로 문을 들이받기 시작했다. 곽정이 양철심의 손을 잡아 장롱 속으로 끌어당기고 장롱문을 닫았다. 자물쇠가 부러지고 문이 부서지면서 완한강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어머니의 안색이 창백하고 눈물 자국이 있긴 한데 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는 이상히 여겨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포석약은 정신을 가다듬고 대답했다. 아무 일도 없단다. 마음이 편치 않구나. 완한강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품에 안기며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는 말썽 피우지 않을 테니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만 가거라, 자야겠구나. 완한강은 어머니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고 근심이 되어 물었다. 어머니, 누군가 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누구? 포석약은 움찔했다. 왕부에 이상한 놈들이 들어왔어요. 그래. 넌 그런 일에 끼어들지 말고 어서 들어가서 자거라. 신병들이 너무 무능한 거려. 어머니도 쉬세요. 막 나가려던 완한강은 장롱 문틈으로 남자의 옷장락이 비어져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부쩍 의심이 들었지만 내색을 하지 않고 탁자에 앉아 차를 따라 천천히 마시며 생각했다. 장롱 안에 누군가 숨어 있는데
어머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군. 그러고는 차를 몇 모금 마신 다음 일어나 방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 창 잘 썼지요? 다음부터는 아버지 힘을 믿고 남을 괴롭히는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 힘이라뇨? 난 그 녀석과 제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뤘어요. 완한강은 벽에 걸린 철창을 들고서 한두 차례 창법 자세를 취하다가 비봉등교 초식을 바라며 장롱을 향해 찔렀다. 만약 그대로 장롱문을 뚫으면 장롱 안에 두 사람은 전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대로 찔려 죽을 지경이었다. 보석약은 너무 놀라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완한강은 즉시 창을 거두며 생각했다. 어머니도 장롱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는구나. 창을 곁에 세워두고 어머니를 부축하며 장롱 안의 동정을 살폈다. 잠시 후 포석약이 깨어났다. 그녀는 장롱문이 뚫리지 않고 멀쩡한 것을 보고 크게 안심했으나 오늘 밤 여러 차례 깜짝 놀란 나머지 온몸에 힘이 빠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완한강이 노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친아들이 맞나요? 당연하지 그걸 왜 묻느냐. 그런데 왜 제게 숨기는 게 그렇게 많으세요? 보석약은 온갖 상념이 떠올랐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되었나 보다. 두 부자를 만나게 해 주어야겠구나. 난 이미 정조를 잃었으니 다시는 남편과 맺어질 수 없겠지. 생각이 이에 미치자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완한강은 어머니의 기색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고 놀랍고 근심스러웠다. 앉아서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완한강은 어머니의 말대로 의자에 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철창을 들고 경계의 눈초리로 장롱을 바라보았다. 창 위에 새겨진 내 글자가 보이느냐? 어릴 때 물어보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양철심이 누군지 가르쳐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알려주마. 장롱 안에 숨어있던 양철심은 모자의 대화를 듣고 있다. 깜짝 놀랐다. 포석약이 지금은 왕비인데 나 같은 놈에게 다시 오려 하겠는가?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들을 시켜 나를 없애려는 것일까? 이 철창은 원래 내가 강남 대송경사 임안부 우가촌에 사람을 보내 옮겨온 것이. 여기 있는 쟁기, 탁자, 의자, 장롱, 침대 모두 우가촌에서 옮겨온 것이. 그러지 않아도 항상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왜 이 낡아 빠진 방에서 지내며 제가 가져다 드리는 가구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는 거죠? 이곳이 낡아 빠진 방처럼 보이느냐? 그렇지만 내게는 화려한 왕부보다 훨씬 좋구나. 아들아, 내가 복이 없어. 너의 친아버지와 이 낡은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는구나. 양철심은 이 말을 듣고 마치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깜짝 놀랐다. 이윽고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 완한강이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여기서 사시겠어요? 불쌍한 사람 18년 동안 강호를 떠돌아다니며 갖은 고생을 했을 텐데. 하루 반나절이라도 이 방에서 편안히 쉬면 좋으련만. 보석약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완한강이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느냐? 저희 아버지는 금국의 조왕 아니십니까? 그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보석약은 천천히 일어나 철창을 들고 눈물을 비 오듯 쏟으며 말했다. 아들아,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내 탓은 아니지. 이것은 바로 내 친아버지가 사용하시던 철창이란다. 이것이 바로 내 친아버지의 이름이다. 보석약은 철창에 새겨진 이름을 가리키며 말했다. 완한강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어머니, 머리가 많이 아프신가 본데 의사를 불러야겠어요. 머리가 아프다니. 넌 내가 대금국 여진족인 줄 알았더냐? 너는 한족이다. 한족. 넌 완한강이 아니라 양씨란다. 내 본명은 양강이야. 완한강은 놀라는 한편 믿을 수가 없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를 모시러 가겠어요. 완한강이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내 아버지는 바로 여기에 계신다. 그녀는 장롱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문을 열고 양철심의 손을 잡아 끌었다. 왕부 대청, 황용은 양쪽에서 다가오는 고수들의 기세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초식마다 각기 다른 문파의 무공을 흉내내며 자신의 정체를 끝까지 숨긴다. 검과 창이 쉼 없이 교차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발놀림은 가볍고 손놀림엔 계산이 서려 있었다. 10개의 초식을 넘긴 후에도 그녀는 흔적 없이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표창 한 발이 그녀를 다시 대청 안으로 이끈다. 모두가 놀란 그 순간 황용은 문턱에 올라앉아 미소를 지었다. 그날 밤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고 단지 한 가지, 그 소녀는 무공만큼이나 신법 또한 예사롭지 않은 자라는 것만이 분명했다.